네,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 대외정책, 국제안보,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영내 현안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국가이익이라고 하든지 또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국제주의 질서, 그리고 최근에 미중 디커플링 이르기까지 미국이 이 지역 내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양상으로 그러한 대립과 양상이 만들어지는지, 또 이 이후의 시간에서는 어떻게 평화 공존이 또 가능하게 하는 국가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립과 충돌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국 대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바이든으로 가는 민주당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써 상당한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든지 아시아 정책이 바뀔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애초에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어렵게 이길 거다, 신승을 거둘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난 선거에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에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다시 말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러한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 선거 결과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306표의 선거인단 투표를 얻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232표만을 얻어서 상당히 바이든 후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원에서도 압승을 거뒀고, 다만 상원에서만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분점 정부이지만 앞으로 바이든의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21세기의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갖고 있는 이익과 처음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접근했던 19세기 당시의 이익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당시에는 미국은 뭐 지금과 같은 동맹 체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9세기라고 하는 그 시간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익은 식민지 개척과 새로운 시장 개발이 가장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유럽 열강들이 경쟁을 했던 아프리카라고 하든지 서아시아보다는 동아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그 밑에 이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열강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선점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시장이었다라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개념도 존재를 합니다. 명백한 운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미국이 19세기에서부터 대외 정책이라고 하든지 대내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해외로 팽창,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사실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한 국가이거든요. 동부에 이제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에 닿았던 그때 선조들이 서부 개척 시대를 거쳐서 미국의 영토를 완성했는데, 그만큼 그러한 팽창주의적인 움직임을 대외적으로도
적용한 개념이 바로 이 명백한 운명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다음에 그들을 좀 더 이제 문명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담론이 바로 이 명백한 운명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적용된 국가들이 바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고, 여기 나와 있듯이 중국과 일본, 한국을 차례대로 문호 개방을 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사극물이나 역사문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러일 전쟁 이후에 미국은 일본과의 카스트라테프루츠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남하를 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19세기에 미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왔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이 이제 미국의 영토지요. 여기 미국의 본토가 있고 위에 알래스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와이나 괌, 필리핀 정도를 가장 이제 익숙하게 아실 텐데, 여기 미국 서부 해안에서부터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섬들이 다 미국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지역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섬들이 나중에는 미국의 기지가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든지, 미국의 핵실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든지, 미국의 영향권의 안에 있는 국가들로 조금씩 변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요 위에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테프트 조약 이후에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미국은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남하하여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좀 더 직접적인 이익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사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하든지, 정말 이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테프트 조약 이후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1953년이다라고 하는 시기,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냉전이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경쟁의 측면에 있어서 한국이 최전방에 있는 국가가 되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영향권을 유지하려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역시 한국전쟁 이후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금방 전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국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시설도 없었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생겨나게 한 이제 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유일한 동맹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동맹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라고 해서 동맹이 많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동맹이 많진 않습니다. 또 최근엔 동맹을 맺는 것조차 상당히 어떤 올드한 패션이라고 할까요? 동맹을 맺는다기보다는 최근에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미 동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지만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당시의 재래식 위협에서 벗어나서 최근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행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북핵이라고 하는 공동의 위협은 1953년에 한미동맹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미동맹 자체를 상당히 공고히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북한이 개발한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핵무기라고 하든지 장거리 미사일,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하여금 연루의 위기, 연루의 딜레마를 겪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1953년 당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동맹을 체결하던 조약에 사인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의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부터 여기 평양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사 지점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사정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이제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본토 역시 사정권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LA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동부 끝까지 북한의 미사일이 사정권
조건 안에 들므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상당히 본토를 위협하는 동시에 요소가 되었다라고 미국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나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했던 비핵화라고 하는 협상이 상당히 미국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맺은 한미동맹이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을 보면은 미국은 허브 앤 스포크, 빗살무늬 모양의 동아시아 동맹체제를 형성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뒤쪽을 잠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동아시아에 형성한 허브 앤 스포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차의 바퀴 모양 같이 중간에 중심 축으로서의 허브가 있고 나머지 빗살로 연결된 부분들을 스포크라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나토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양자 동맹이 중첩적으로 연결된 허브 앤 스포크 형식의 동맹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부에 미국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 53년에 체결한 우리나라의 한미동맹 조약이 있죠. 대만, 그다음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양자 동맹이 동아시아에서는 중첩적으로 연결된 동맹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나토가 있는데 나토는 사실 집단안보 체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형식의 동맹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나토도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외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유럽에 있는 안보조약 기구로서의 나토가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미국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브 앤 스포크 형식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를 미국이 냉전 이후로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동맹 체제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안보학이나 군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군사력 투사, 전진 배치, 원정 개입 통해서 연내 안전을 유지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그 허브 스포크 국가들에 대해서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죠. 미군을 주둔을 하면은 거기에 공군력과 해군력과 육군력이 모두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냉전기 미국이 가장 주요한 적국으로 상정했던 국가, 소련이 있죠. 물론 중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군사력 투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 스포크 국가들, 동맹 국가들 내에 미군이 이제 주둔하는 것을 전진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원정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91년도에 이라크 걸프전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물론 중부사령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 그 지역에 현상 변경이 일어났을 때 미국 본토로부터 항공모함을 이끌고 그 지역에 원정을 가는 거죠. 축구 원정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군대를 데리고 원정 개입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미국이 상정하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 영내 안정을 유지했다. 영내 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지돼 왔던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현상 변경이 없는 것을 바로 영내 안정 유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 동맹체제는 사용이 되었고 미국은 지역 내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그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쟁 체제, 그다음에 법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의 미국 대선 국면에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과 논의를 거친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존의 자유국제주의 질서, 사실 이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질서였는데 그것을 트럼프 스스로가 파괴함으로써 상당히 파급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이제 유권자들로부터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러한 무너진 질서들을 어떻게 재확립할 것인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은 사실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를 한 분은 여기 이제 알켄베리라고 하는 프린스턴대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자유국제주의 질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고, 이제까지에 나온 이제 자유국제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총합을 한 논문이 바로 이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3.0이라고 하는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자유국제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고 하든지 사회주의라고 하든지 고정된 원칙이나 관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쟁 체제 그리고 법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전기에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냉전기 미국은 이제 자기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확산시키려고 했었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확산시키고 공고화시키려고 했었고, 물론 그것은 이제 소련이 제공하는 어떤 정치 경제 체제와의 대비를 이루면서 좀 더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뿌리내려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이제 요소로서 열린 시장, 국제제도, 협력적 안보, 민주주의, 진보적 변화, 집단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진보적인 변화입니다. 현실주의라고 하는 상당히 현상유지적인 이념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진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념에 근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도 일어나지만 인류라고 하는 행위자는 집단으로서의 행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앞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질서이고 또 자유국제주의 질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패권 국가라고 하는 국가는 몇 국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 로마 시대에도 약간 패권 체제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채웠던 국가로서는 주로 이제 영국, 대영제국과 미국 이렇게 두 가지 국가를 이제 보통 손에 꼽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자유주의 질서를 세웠고 그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향상을 보였다라고 해서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부상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이론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영어로 돼 있어 잠깐 좀 죄송하지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특히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FTA라고 하든지 지역 차원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고 하든지 IMF, 월드뱅크, FDI 이런 것들이 다 자유국제주의 질서 안에서 식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관습과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군사 영역에서는 자유국제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쟁을 어떻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느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겪었는데 그 이후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앞으로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군축이라고 하든지 실내 구축 조치, U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국제법, 제네바 컨벤션, 그다음에 동맹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군사안보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게 자유국제주의 질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군사적인 영역 외에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자유국제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인권이라고 하든지 환경 문제 그 외에 우리가 정치 군사나 경제 영역 이외에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칙을 만드는 게 이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적인 영역 외에도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인권과 환경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
문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역시 이러한 영역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집단적인 해결을 노력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패권 국가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힘이 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재로서의 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미국이 제공했던 어떤 공공재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체제, 이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약에 근거한 것이고 조약으로부터 나타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제공하는 제도의 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미국은 항상 자기가 쓸 수 있는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죠. 쉽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축통화를 제공을 하고 또 FTA든 다양한 시장,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자유주의 질서를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거의 이제 반세기 넘게 운영해 왔었는데,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이 어떤 해였던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 2008년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집권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동에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력이 쇠했던, 그러니까 전쟁을 10년 동안 하게 되면 정말 국가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제 재정 문제라고 하든지 여러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서 사실 이제 공화당 부시 정부에서 오바마 민주당 정부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바로 이제 미국이 쇠퇴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거의 반대급부로서 그러면 어떤 국가가 다시 부상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이 됩니다. 중국은 2008년 이후에 올림픽을 치르게 되었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상당히 국민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어떤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많은 대외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미국이 어떠한 질서를 이제까지 운용해 왔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쇠퇴하는 추세에 있어서 어떠한 대립과 충돌을 겪고 있는지, 또 그 대립과 충돌을 같이 겪고 있는 이제 경쟁국으로서의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또 그 경쟁의 양상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